여기는 고려항공 JS152편. 기체 이상으로 남조선 원주공항에 비상 착륙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남조선 관제탑에선 단칼에 거절했어요. 불가합니다. 즉시 귀하의 영공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때였어요. 남조선 F-35 전투기 4대가 접근했어요. 반복합니다. 즉시 돌아가십시오. 2023년 6월 어느 새벽 강원도 원주국제공항 관제탑에 이교신이 들어왔을 때 관제사는 하이제킹 즉 여객 납치로 판단했던 것이었죠. 북한 여객기가 예고도 없이 남한 영공에 나타난 겁니다. 관제탑과 우리 비행기는 순식간에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원주공항 전체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죠. 소방차로 보이는 큰 빨간 차가 활주로 양옆으로 대기했고 구급차 3대가 뒤따랐어요. 공군 본부에는 즉각 연락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교신을 해온 기장 저의 목소리가 너무나 침착했던 겁니다. 엔진 고장이라면서도 기체 날개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오히려 마치 계획된 것처럼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어요. 고려항공 JS152편 활주로 원주공항에 착륙 허가합니다. 관제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허가를 내렸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거대한 기체의 윤곽이 드러났어요. 착륙등이 켜지고 바퀴가 내려왔습니다. 숨막히는 순간이었죠.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불똥이 튀었어요.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비행기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멈춰섰어요. 그런데 조종석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1분이 지나고 10여 분이 지났어요. 대기 중이던 소방관들과 군인들이 서로를 쳐다봤지요. 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과연 이건 정말 기체 이상으로 인한 비상 착륙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무언가였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날 조종석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 이름은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고려항공 소속 기장이었죠. 북한에서 조종사라는 직업은 꽤 특별했어요. 아무나 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교 항공학부를 졸업했어요. 전체 학년에서 상위 5% 안에 들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졸업 후 공군에서 5년간 복무했습니다. 미그 21 전투기를 조종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2015년에 고려항공으로 특채됐죠. 당시 29살이었습니다. 고려항공 기장이 된다는 건 북한에서 최고의 엘리트가 됐다는 의미였어요. 평양 중심가 아파트가 배정됐습니다. 3층짜리 건물의 2층이었어요. 창문으로는 대동강이 보였죠. 매달 배급도 정확하게 나왔고 특별 배급도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 수진이와 딸 은별이는 행복해했어요. 은별이는 당시 6살이었습니다. 아빠가 비행기 조종사라는 게 자랑스러웠죠.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오면 항상 비행기가 있었어요. 저는 투폴레프 154기종의 전문가였습니다. 러시아제 여객기죠. 165명을 태울 수 있는 중형 여객기였어요. 그 외에도 중국제 기종 교육도 받았죠. 북한 조종사 중에서 5개 이상 기종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도 안 됐어요. 저는 그중 한 명 바로 엘리트 조종사였습니다. 주로 평양에서 베이징,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을 맡았어요. 한 달에 12번에서 15번 정도 비행했죠. 북에서 국제선 기장이라는 건 특권이었습니다. 외화를 접할 수 있었고 면세품도 살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 초콜릿을 사오면 은별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다른 아이들은 구경도 못하는 거였으니까요. 비행 전에는 항상 철저한 점검이 있었어요. 보이부에서 나온 요원이 제 가방을 뒤졌습니다. 여권, 비행 서류, 개인 소지품까지 전부 확인했죠. 특히 남조선과 관련된 물건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봤어요. 한 번은 동료 기장이 중국에서 산 USB를 압수당했습니다. 그 안에 남한 드라마가 들어있다는 이유였죠. 그 기장은 다음 날부터 비행 명단에서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행할 때마다 부조종사가 바뀌었어요. 서로를 감시하라는 의미였죠.
조종석 안에서도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절대 금물이었어요. 한 번은 부조종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장 동무 남조선 상공을 지나갈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기판만 응시했죠. 비겁하게도 저는 그 부조종사와는 다음 비행부터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남쪽의 모습을요. 베이징으로 가는 노선은 서해상공을 지나갔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남한의 해안선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질서정연한 도시, 환하게 빛나는 고속도로.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같은 하늘 아래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조종관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왜 우리는 저렇게 살 수 없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질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요. 2018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고려항공 기장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였죠. 그날도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정기편을 맡았어요. 탑승객은 127명이었습니다. 대부분 무역 일꾼들과 유학생들이었죠. 이륙은 순조로웠어요. 순식간에 고도 1만 미터까지 올라갔습니다. 서해상공을 지나고 있었죠.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부조종사 박철수가 말했어요. 기장 동무, 오늘 시야가 정말 좋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창문을 내려다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남쪽 해안선이 보였어요. 이번엔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선명하게, 더 가까이 보였죠. 그곳은 남조선의 인천 방향이었어요. 거대한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비했어요. 햇빛을 받아 유리창들이 반짝였죠. 도로는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격자 무늬로 정리된 계획도시였어요.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평양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평양도 깨끗하다고 배웠어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설하신 사회주의 낙원이라고요. 하지만 저 아래 보이는 도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항구가 보였어요. 수십 척의 배들이 정박해 있었죠. 컨테이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크레인들이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저건 북한 최고 항구 남포항하고는 비교도 안 됐죠. 그때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부러움이었어요. 아니, 분노였을지도 모르죠. 같은 민족인데 왜 저렇게 다를까? 우리는 왜 저렇게 살 수 없는 걸까? 기장 동무. 박철수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네, 무슨 일입니까? 별일 없습니다. 그냥 계기판 확인차. 박철수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저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항로를 확인하는 척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혹시 제 표정을 봤을까? 혹시 제가 남쪽을 너무 오래 쳐다본 걸 눈치챘을까?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착륙 후 호텔로 이동했어요. 보통은 동료들과 저녁을 먹곤 했는데 그날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름다운 베이징의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가득했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걸었어요. 식당에서 웃으며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문득 은별이 생각이 났습니다. 7살 된 제 딸이요. 은별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은별이가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당성이 좋아야 했습니다. 성분이 좋아야 했어요. 무엇보다 충성해야 했죠. 제가 아무리 능력 있는 기장이어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동료 기장 김영철이 그랬으니까요. 김영철은 제 선배였어요. 저보다 5년 먼저 고려항공에 들어왔죠. 실력도 좋았고 평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처음엔 휴가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다가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중국에서 남한 드라마를 숨겨왔다는 거였어요. 요즘 북에서 만연하게 퍼지는 일이긴 하지만 처벌 강도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었죠. 누군가 보위부에 밀고 했다고 했습니다. 김영철은 그 후로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가족도 연락이 끊겼다고 들었죠. 저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우리는 새장 속의 새였어요. 하늘을 날지만 결코 자유롭지 않았죠. 보이지 않는 철창이 우리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의 베이징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너머 남쪽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지옥일까? 아니면 제가 본 것처럼 천국일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요. 2023년 5월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날이었죠.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 수진이가 문을 열었죠. 보이부 요원 2명이 서 있었어요. 강민혁 동무 계십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재빨리 현관으로 나갔죠. 네, 제가 강민혁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동무부인 리수진 동무를 조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동행해 주십시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수진이를 왜요? 아내는 아무 잘못도 없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리수진 동무 밖으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아내는 조금은 침착하게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입었어요. 저를 한번 쳐다봤죠.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바이 어머니는 어디 가셔요? 은별이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수진이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은별아. 하지만 수진이는 그날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죠. 은별이는 울면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고려항공 사무실로 갔습니다. 상급자를 만나야 했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야 했죠. 리처로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민혁 동무 앉게. 부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자네 부인 말일세. 무슨 일입니까, 부장 동무? 사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누군가 밀고 했다고 하더군. 부인이 시장에서 남조선 화장품을 구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웃들에게 남조선이 잘 산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건 오해입니다.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강민혁 동무. 부장이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자네는 우리 항공사의 자랑일세. 김일성 종합대 출신의 실력도 좋고. 하지만 가족의 사상이 불순하면 자네도 위험해. 알겠나?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죠. 여기서 화를 내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은별이만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함정이라는 걸요. 수진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게 문제였죠. 며칠 후에 알게 됐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명숙이 밀고 했다는 걸요. 박명숙의 남편도 조종사였어요. 하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승진을 못하고 있었죠.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저희 가족을 끌어내리려고 거짓으로 신고한 거였어요. 수진이가 남조선 화장품을 샀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시로 남조선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꾸며낸 거였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일단 의심받으면 끝이었습니다.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의 수진이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땅땅 부어 있었어요. 아내는 오자마자 제 품에 안겼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죠. 그날 밤 은별이가 잠든 후였어요.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할까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고요. 하늘에선 자유롭게 날지만 땅에 내려오면 감옥이었어요. 제가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비행기로 조국을 탈출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가족을 구하는 거였죠. 조종관을 잡고 남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미친 생각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건 너무 위험했어요. 브로커를 찾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죠. 무엇보다 제게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네,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떻게, 어디로.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뿐이었으니까요. 2023년 6월 11일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실행일이었어요. 새벽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죠. 일주일 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엔진 테스트 날을 D-Day로 잡았죠. 기체 내부와 엔진을 점검하는 날로 예정됐지만 제 계획은 승객 없이 기장 단독으로 비행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강원도 원주였냐고요? 민간인이 많은 인천이나 김포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북한 전투기가 추격해올 가능성이 높았어요. 원주는 상대적으로 가까웠고 미리 하늘에서 받았던 군 공항도 있었죠. 새벽 4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이와 은별이를 깨웠어요. 조용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웃들이 눈치채면 안 됐으니까요. 은별아, 오늘 아바이가 저번에 말한 비행기 구경시켜 줄 거야. 대신 조용히 해야 해, 알았지? 은별이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8살 딸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몰랐죠. 순안국제공항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5시에 공항에 도착했어요. 정비고로 바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이었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정비 책임자 박성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혁 동무, 오늘 드디어 엔진 점검이디요? 네, 3호 엔진 출력 테스트입니다. 대략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박성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30분 내로 끝내시오. 연료는 가득 채웠습니다. 점검 항목 여기 있어요. 그는 서류를 건네줬죠.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항목들은 확인하지 않을 거였어요. 이건 점검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수진이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은별이 데리고 화물칸으로 가. 내가 신호하면 조종석으로 올라오라. 혼자는 비행 못해. 위험하지 않아요? 조용히 하고 마음 단단히 먹어라. 수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와 은별이가 화물칸으로 향했어요. 정비사들은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새벽이라 사람도 적었어요. 저는 조종석으로 올라갔습니다. 익숙한 계기판이 눈앞에 있었어요. 수천 번 본 화면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행 전 점검을 시작했어요. 연료, 엔진, 유압, 전기 개통.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제 심장만 빼고요. 순환 관제탑, 여기는 점검 비행 TU-154입니다. 엔진 테스트를 위한 이륙 허가 요청합니다. 형식적으로 매뉴얼을 읽는 줄 아는 관제탑에서는 점검 비행을 승인해줬습니다. 활주로 2형으로 이동하십시오. 엔진을 켰고 굉음이 울렸어요. 기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정비고를 벗어났습니다. 활주로로 향하면서 인터폰을 눌렀어요. 여보, 지금 조종석으로 올라오라. 수진이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은별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빠르게 부조종사 자리에 앉혔어요. 안전벨트를 채웠죠. 아빠, 무서워요. 은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은별아. 아빠가 있잖아. 활주로 끝에 섰습니다. 이륙 대기 위치였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와 은별이가 앉아 있었죠. 여보, 준비하소.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으로 은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게 보였죠.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올렸습니다. 기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브레이크를 풀면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였죠. 순환 관제탑, 점검 비행 이륙합니다. 브레이크를 풀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계가 올라갔어요.
100km, 150, 200. 이륙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조종간을 당겼어요. 기체가 하늘로 떠올랐죠. 평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대동강이 보였어요. 모란봉도 보였죠. 제가 평생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은별이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양이 멀어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죠. 작은 손으로 창문을 짚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은별이를 더 꽉 안았어요. 수진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죠. 순조롭게 올라갔어요.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였죠. 항로를 바꿀 시간이었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알았어요, 여보.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은별이를 더 꽉 안았어요. 그리고 조종간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었습니다. 남쪽으로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자연스럽게 보여야 했으니까요. 처음엔 5도 정도만 틀었어요. 바람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죠. 몇 분 후 다시 5도를 더 틀었습니다. 남조선 군인들이 저와 교신 없이 즉각 격추시키지 않도록 말이에요. 여보, 괜찮은 거예요? 뒤에서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일 없소, 일단 시키는 것에 집중하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평양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서해 방향이었죠.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점검 비행기, 여기는 순환 관제탑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비행을 당장 중지하라. 반복합니다. 즉시 복귀하십시오. 관제탑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곧바로 무전기를 껐습니다. 추격을 당하더라도 북에 있는 전투기로는 이 거리를 따라잡을 수 없다 판단했죠. 5분 후였습니다. 레이더에 새로운 신호가 잡혔어요. 뒤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2개의 점. 북한 공군 전투기였습니다. 점검 비행기, 여기는 조선인민군 공군이다. 즉시 항로를 복귀하라. 이것은 최후 경고다. 전투기 조종사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레이더 회피가 필요했죠. 고도 5,000m, 3,000까지. 구름이 창문을 뒤덮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계기만 의지해야 했죠. 몇백 번이나 훈련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전투기가 따라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구름 때문에 시야가 나빴어요. 저는 급선회를 했습니다. 기체가 크게 기울었죠. 으악!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은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조금만 참아요.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전투기 신호가 희미해졌어요. 구름 속에서 우리를 놓쳐서 남조선 영공을 들어갈 뻔한 걸 피한 것이었죠.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어요. 서해 상공이었습니다. 구름 아래로 나왔어요. 아래로 바다가 보였죠. 북방한 개선을 넘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조종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그때 새로운 신호가 잡혔습니다. 남쪽에서 오는 신호였어요. 이번엔 한국 공군이었습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였죠. 정체불명 항공기,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당신의 비행기는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즉시 돌아가십시오. 남조선 말이었어요.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조선인민군 소속 항공기입니다. 기체 이상으로 비상 착륙을 요청합니다. 강원도 원주공항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은별이도 울음을 그쳤죠. 모두가 그 대답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황을 확인 중입니다. 현재 위치를 유지하십시오. 우리가 안내하겠습니다. 수진이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좌우에서 거대한 그림자 2개가 나타났습니다. F-35A 전투기 2대였어요. 날개를 흔들며 신호를 보냈죠. 우리를 안내하는 거였습니다. 북한 전투기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영공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최신형 한국 전투기가 있었으니까요.
북방한 개선을 넘어선 거였죠. 이제 남한 영공이었습니다. 북한 항공기는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원주공항까지 안전하게 안내하겠습니다. 한국 조종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적대적이지 않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들리지도 않겠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수진이도 울고 있었어요. 은별이를 꼭 안고요. 은별이도 엄마 품에서 울고 있었죠. F-35호가 우리 양옆을 호위했습니다. 마치 날개처럼요. 비행하면서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아래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조선의 땅이었어요. 산들이 보였고 도시가 보였죠. 고속도로도 보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빨간 지붕들, 아파트 단지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여보, 저기 봐요. 수진이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불빛들이 너무 많아요. 낮인데도 저렇게 밝아요. 네, 여기는 자유로운 곳이에요. 전기가 풍족한 곳이죠. 은별아, 저기 중 한 곳이 우리의 새 집이 될 거야. 은별이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어요. 원주공항이 보였습니다. 활주로가 눈에 들어왔어요. 소방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구급차도 보였습니다. 조선인민군 항공기 원주공항 활주로 369로 안내합니다. 천천히 고도를 낮추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조종관을 천천히 당겼어요.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2000m, 1500, 1000. 원주공항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여보, 은별이랑 안전 허리띠 꽉 매라. 수진이가 은별이의 벨트를 다시 조였어요. 꼭 잡고 있어, 은별아. 바퀴를 내렸습니다. 플랩을 조정했어요. 착륙 준비가 완료됐죠.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고도 500m였어요. 활주로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땅이 점점 가까워졌죠.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은별아.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충격이 왔어요. 기체가 흔들렸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역추진 장치를 작동시켰어요. 엔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완전히 정지했어요. 엔진을 끄니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해냈어요. 정말로 해낸 거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남은 거예요. 자유의 땅에 도착한 거였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흩어져 국가정보원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한 방이었죠. 창밖으로는 원주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강민혁 씨, 담당 조사관이 말했어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번 귀수는 계획된 것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요. 기체 점검 비행을 신청하고 가족을 몰래 태웠죠. 모든 게 계획된 거였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만 데리고 오신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승객이나 승무원을 태웠다면 그들도 연루됐을 겁니다. 평양에 남은 가족들이 처벌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조종하기로 했습니다. 조사관은 기록만 했을 뿐이에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제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분은 아직 적응 중이고요. 따님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고 있어요. 저는 딸 이야기에 잠시 작게 웃었죠. 그 웃음에는 안도가 담겨 있었어요. 조사는 일주일간 계속됐습니다. 북한 공군의 작전 계획을 물었어요. 고려항공의 내부 사정도 물었죠. 김정은 정권의 동향도 물었습니다. 저는 아는 것을 전부 말했어요.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요. 일주일 후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기관이었어요. 그때부터는 아내와 은별이도 함께였죠. 다른 탈북자 가족들도 많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신기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받았어요. 북한식 표현을 고치는 거였죠.
동무가 아니라 시라고 해야 했어요. 자본주의 교육도 받았습니다. 은행,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모든 게 새로웠어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법도 배웠죠. 은별이는 한국 학교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말투가 다르다고 놀림받았다고 힘들어했지만 점점 친구들 이야기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가 초콜릿을 줬어요. 은별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여기는 초콜릿을 맨날 먹을 수 있대요. 그래, 은별아, 여기는 자유로운 곳이야. 은별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제 모든 걸 보상해줬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났어요. 이제 사회로 나갈 차례였죠. 정부에서 서울 외곽에 작은 빌라를 지원해줬습니다. 평양 아파트보다 작았지만 훨씬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웠어요. 저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종사 자격증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자격증은 한국에서 전혀 효력이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조종사 시험을 준비했어요. 이론부터 다시 공부했죠.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1년이 지났고 드디어 시험에 합격했어요. 한국 상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땄죠. 저는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조종사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였죠. 첫 비행은 김포에서 제주였습니다. 익숙한 조종석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죠. 이젠 자유의 하늘이었으니까요. 이륙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요. 아직도 갇혀 사는 사람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구름을 뚫고 올라갔죠.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제주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아래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해변에서 놀고 있었죠. 자유롭게요. 착륙을 준비했습니다. 부드럽게 내려갔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죠.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조종석에서 내렸을 때 기장님이 말했어요. 민혁 씨, 훌륭한 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장님. 그는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은별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아빠, 오늘도 비행기 탔어요? 그래, 은별아. 은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하늘을 나는구나. 하지만 이젠 자유롭게 날잖아요. 저는 은별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래, 은별아. 이제 우리는 자유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였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꿈꿀 수 있는 자유. 살아갈 수 있는 자유였죠. 저는 고려항공 기장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의 엘리트였죠. 하지만 새장 속의 새였어요.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북한 조종사로서 마지막 착륙을 했습니다. 이젠 대한민국 부조종사로 새로운 이륙을 시도합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생각해요.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잘 살 겁니다. 제 가족과 함께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북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직도 북에 남겨져서 고난을 겪는 인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자유롭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북에 남은 동무들에게도 자유가 찾아오길 기도합니다.